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열어라.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땅이 얼어 있을 때 어떤 씨앗을 뿌리면은 이 씨앗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이 겨울에는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 즉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뭐 어떤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는 어떤 영업을 하고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땅이 얼어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다려야 됩니다. 자, 봄바람이 불어서 얼어붙어 있는 땅을 녹이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땅이 일단은 녹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치유를 이끌어내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마음이 녹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여는 원리들을 좀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NLP 전제 조건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하라. 이건 뭐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자, 다시 리뷰한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지도에 비유를 한다면 이 지도에 모든 영토의 정보를 담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어요. A 생각과 B 생각이 다르고 B와 C가 다르고 D와 E가 다르고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인간관계 법칙에서도 이제 다름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강의를 했어요. 자,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옳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르다, 이른바 차이점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저 사람 생각이 나랑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를까? 그래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서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웬만하면 동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동의하라. 그래서 대화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런 면도 있었네요. 그런 면도 있었네요. 자, 이와 같은 어떤 대화 기법 이런 게 참 중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굳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동의합법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요약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는 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감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화법을 쓰는 게 어떤 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때 무리를 하지 않고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화법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역접 접속사를 쓰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말 다음에는 주로 반대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반감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웬만하면 이제 그리고란 단어를 연결시켜서 그리고 다음에 제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화법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에도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눈빛, 눈동자, 표정, 피부 빛깔, 뭐 자세, 호흡, 몸 동작, 또는 어떤 말할 때 어떤 뭐 우리가 말을 하는 장소, 분위기,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화를 커피숍에서 하느냐, 사무실에서 하느냐,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또는 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하느냐, 뭐 산책을 하면서 하느냐, 이 주변 분위기도 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자, 말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대화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편안한 옷을 입고 대화하느냐, 정장을 입고 대화하느냐, 뭐 또는 어떤 스포츠 유니폼을 입고 대화하느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뭐 골프 회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정치 이야기인데 골프 회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왠지 모르게 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도 편안하게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정당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대화하면 뭔가 조금 딱딱하고 경직된 사무적인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어떤 장소의 분위기도 참 중요하고요. 옷차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체 언어, 뭐 자세, 호흡, 뭐 눈빛 표정, 몸 동작, 또 목소리 톤, 이 음성 언어, 이렇게 다 중요한데, 이제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단지 7%. 그리고 음성 언어, 이 목소리가 주는 영향이 38%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언어, 자, 눈으로 보이는 신체 언어가 55%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저도 되게 새벽에 강의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옷차림을 정장 차림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런 것들이 강의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옷차림을 정장 차림으로 하고 강의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입고 하는 건 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대화 외에 뭐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육도 똑같은 원리인데 하다 보면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거부 반응이나 저항이나 뭐 반감이나 뭐 어떤 갈등이나 트러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나는 좋은 의도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또 우리 이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르신들한테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을 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실패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피드백이라는 거죠. 피드백.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된다. 강의 방식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사님도 저기 어떤 노래에 막 율동을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은 다른 노래를 바꾸거나, 또는 뭐 게임을 하거나, 또는 뭐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강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상담도 같은 원리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내담자의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내담자한테 맞는 상담 방식이 뭘까를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내담자한테 맞는 방식으로 상담을 다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뭐 치료도 같은 원리입니다. 치료. 뭐 어제도 제가 이제 두 분의 치료를 했는데 어제도 반응이 참 좋았어요. 뭐 치료하다 보면은 치료 기법이 잘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의 치료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체면이 안 되면 NLP를 해야 되고, NLP가 안 되면 체면을 해야 되고, 뭐 NLP에서도 뭐 공중분리기법, 뭐 영화관 기법, 미술관 기법, 뭐 새행동 창조 기법 참 많이 있잖아요. 힙 기법도 있고. 뭐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표 불안 치료할 때 뭐 앵커링, 타골성의 원, 뭐 모델링, 이런 기법을 썼어요. 근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교수님한테 오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지금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분이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시 옛날 돌아가면은 어쩌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다시 오면 되잖아요, 저한테. 다시 저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 행운이 참 좋은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이제 우리 치료 기법도 이제 다양한 기법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아니면 B를 쓰고 B가 아니면 C를 쓰고 C가 아니면 D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화 방식도 A 방식대로 대화하다가 A가 맞지 않으면 B 방식을 쓰는 겁니다. B가 안 되면 C 방식을 쓰는 거죠. C가 아니면 D 방식을 써라.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치료 도구나 상담 도구나 교육의 도구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고 융통성 있는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스타일이 뭐 다양해야 돼요. 유머도 사용해야 되고 에피소드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개인 사생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정치 이야기 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다양한 화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일반적인 대화를 잘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직 한 가지 대화만 할 수 있다면은 그 대화 기술이 맞지 않을 때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저항이나 거절 이런 실패는 원래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피드백이라는 이야기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다시 자기 말하는 방식을 체크하고 좀 융통성 있게 대화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그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 NLP는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한테 돌립니다. 뭐 우리 치료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유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유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분노를 하면 안 된다. 자,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뭐 또는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세상에 어떤 악인도 없고 희생자도 없다. 악인은 악역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조력자들이다. 자, 희생자는 자기가 희생을 당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뭐 힘든 일을 통해서 또는 그 힘든 대상을 통해서 더 큰 의식의 성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볼 뿐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모든 걸 자기 자신한테 책임을 돌리라고 한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도 같은 원리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건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 책임이지. 나는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어.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NLP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NLP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지고 말을 해도 저분이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이 반응이 부정적이네. 그러면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서 다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만의 방식을 고집했구나. 저 사람한테 맞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하면 저분이 좋은 반응을 할까? 어떻게 상담하면 저분이 좋은 반응을 할까? 어떤 치료법을 쓰면 효과가 있을까? 뭐 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강의 기법을 쓰면 반응이 좋을까?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또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거절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면은 고객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자, 어떻게 제품을 설명하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내 제안을 받아들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거절 저항이라는 것은 민감성이 부족하다, 또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또는 래퍼가 결핍되어 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민감성은 그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살피는 겁니다. 자, 저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또 저런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이런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을 살필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감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sensory acuity. 자, 이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둔감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차리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둔감하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이고,
둔감하다는 것은 고집, 아집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이 뭔지를 살필 수 있다는 거고, 그 상대방한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민감성이라는 거죠. 민감성.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민감성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내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도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참 인생이 안 풀리느냐. 그러면 이걸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즉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맞는 방식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잘못된 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놓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막 한가운데 아무리 물을 파더라도 물이 녹겠습니까? 또는 산 꼭대기에 물을 판다. 이 물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우물을 파기 이전에 물이 잘 나올 수 있는 나만의 수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나만의 수맥이 어디에 있는가. 자, 나만의 수맥을 찾아서 거기에 한 우물을 판다면 물이 잘 나올 수 있겠죠. 뭐 다음에 제가 이제 NLP 성공 코칭할 때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사람마다 수맥이 다르거든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만의 수맥은 우선 첫 번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재밌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만나는 그 공통 지점이 바로 나만의 수맥이다 그래요. 그런 수맥을 찾아서 거기 한 우물을 파면은 성공을 하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자기 성공 수맥을 찾아서 그 성공 수맥에 맞게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민감성, 예민한 감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융통성이 중요한데, 융통성. 자, 융통성은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대화하는 능력이에요.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대화하는 능력. 뭐 상담 같은 건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상담하는 능력. 또 치료를 하면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치료를 하는 능력. 뭐 강의를 한다면은 청중들한테 맞추어서 강의를 하는 능력. 이걸 바로 이제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면은 그는 고집 아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중에게 맞춰서 강의를 한다면은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자,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료사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이거는 고집 아집으로 하는 거지만은 내담자한테 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면은 융통성 있는 치료가 되는 거죠. 상담도 그렇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영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상대방한테 어떻게 맞춰서 상담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린 아이를 만나면 어린 아이에 맞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되고, 뭐 청소년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을 만나면 그 청소년들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뭐 20대, 30대 이게 나이별로 대화하는 방식이 틀려야 되죠. 또 이제 이성 간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은 동성끼리 대화하는 방식, 이성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방식, 공적으로 대화하는 방식, 또 사적으로 대화하는 방식, 참 대화하는 방식은 참 다양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대화하는 방식도 틀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저항이나 거절이 있다는 것은 바로 래퍼가 결핍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민감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가 좀 잘 안 풀리고 계속 인생이 시련, 고난, 뭐 이렇게 문제로 간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쩌면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시시각각으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뭔가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 돈이 안 벌린다라는 것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어떤 시련 고난이 계속 온다라는 것은, 자, 지금 있는 그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좀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자, 모든 것은 신호예요, 신호. 근데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신호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올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자, 자유로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펼칠 필요도 있다. 자, 청룡해가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서 자, 융통성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만 열심히 살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된다. 주변 사람과 협력을 해서 이 공동체와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뭐 청룡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을 살 때 이 세 가지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제 많은 도전을 할 것이고, 또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지금 해온 방식을 융통성 있게 펼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제가 막 글도 많이 쓰고 참 많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먼저 이해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처음부터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진단하고 나중에 처방한다. 이게 참 중요하겠죠? 먼저 진단하고 나중에 처방한다. 의사가 진단도 하지 않고 바로 처방을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람 이해시키는 것도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해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우리 왼쪽 가슴에는 이런 표가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표냐면은 저는 이해받고 싶어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뭐 이와 같은 이런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표를 읽어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런표를 읽어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닫혀버리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를 하거나 타박을 주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닫혀버리죠.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할 때 뭐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 명령을 내리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하고 명령을 하고 또는 꼬치꼬치 따져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마 닫혀버릴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면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경청을 하고, 자, 그 사람 편이 되어서 마음을 알아주려고 이렇게 귀담아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페이스 앤 리드가 돼야 돼요. 보조를 맞추어서 마음이 열릴 때 리드 이끌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이제 춤을 출 때, 저는 뭐 춤을 춘 적은 없지만은 이제 두 사람이 춤을 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이끌려지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상대방의 스텝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상대방 스텝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서, 그 몸 동작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맞춰졌어요. 그때 내가
이끄는 거, 내 방식대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족이 사모님을 꼬실 때, 이건 나쁜 예,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자, 제비족이 어떻게 사모님을 꼬시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모님의 방식이 맞추죠. 자, 사모님이 만약에 좀 순진하면 나도 순진한 척하고, 사모님이 춤을 못 추면 춤을 못 추는 척하고, 이렇게 사모님의 페이스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더 마음이 통하잖아요. 아, 이번에 2천만 원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돈을 빼가죠. 꽃뱀들도 마찬가지, 꽃뱀도 같은 거 올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맞추다가 어느 시점에 마음이 열리면 본색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자,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우리 이사님 옛날에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야인시대에 보면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중국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중국과 뭐 이 한국을 오가면서 밀수 무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데, 자, 열차를 타는데 이제 돈이 없이 이제 공짜로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열차가 기역자를 끊기는 시점에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때 열차의 속도에 맞춰서 아주 열심히 뛰어가는 거죠. 열차 속도가 이제 거의 비슷해질 때, 내가 뛰는 속도와 열차의 속도가 비슷해질 때 열차에 뛰어오른다는 거죠. 속도가 같을 때 뛰어오르면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열차 속도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느릴 때 열차에 뛰어오른다면은 타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이제 열차의 속도와 뛰는 속도를 맞춰서 열차에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어서 속도가 맞추어졌을 때 그때 내가 리드 이끌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자, 산소를 제공받고 싶은 욕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숨을 못 쉬겠죠. 그럼 내가 숨을 못 쉬는데 상대방을 숨 쉬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있잖아요. 산소가 전혀 없는데 산소를 담은 풍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풍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숨을 못 쉬는데 그 풍선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산소 풍선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 상대방한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호수물에 빠졌어요, 두 사람이. 호수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호수물에 빠져 있는데, 자, 상대방을 먼저 건져줄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특히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가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뭐, 논쟁하고, 이렇게 트러블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서 오거든요. 뭐, 이혼 직전에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부가 계속 뭐 싸우고,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이 과정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두 부부가 같이 호수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사람들은 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가? 자,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네가 나를 먼저 살려주면 내가 그 다음에 니를 살려줄게. 뭐 이런 논리죠. 네가 나를 물에서 건져주면 내가 그 다음에 너를 건져줄게. 이런 원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라든지 부부 갈등은 두 사람은 서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밖에 있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그럼 밖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우리처럼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치료를 하는 사람. 이렇게 심리 상담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밖에서 뭐 새끼줄을 던져서 또는 구명보트를 던져서 건져주어서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물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건져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를 때 우리는 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산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구나. 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구나. 숨을 쉬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럼 이게 심리적 어떤 산소를 제공하는 것. 물에서, 심리적으로 물에서 건져주는 이 과정이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해주고요. 즉, 평가,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누구나 숨을 쉴 수 있어요. 자,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영화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는데, 엊그제는 또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연예인들 이제 자살을 보면은 결국은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궁지에 몰리면은 숨을 못 쉬죠. 궁지에 몰렸다는 거는 물에 빠져 숨을 못 쉬는 과정과 똑같아요. 만약에 어제 이번에 이제 자살한 이성균한테 누군가가 야, 당신이 그 약물 복용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이 마담에게 이끌렸어. 또는 뭐 속았어. 본의 아니게 약물을 사용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또 진행하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 잘려놓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이와 같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면 이분이 굳이 자살을 안 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와이프에 해당되는 전혜련인가? 전혜선인가? 와이프가 그렇죠? 특히 와이프가 참 중요한, 와이프가 막 이혼하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자 하면서 이제 이성규를 몰아붙였잖아요. 이혼해! 그러면. 그러니까 그나마도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등을 지면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와이프까지도 이혼하자고 이렇게 계속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이성균 씨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물론 전혜선 씨도 힘들었겠지만 이 전혜선 씨가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뭐 다른 여자를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이건 뒤에 보고 우선 당신 힘드니까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 자, 당신이 의도적으로 약물 복용은 안 했다고 생각해.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욕하고 돌을 던지고 당신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어서 당신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지 나는 이해해. 난 그래도 당신 편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이성균 씨 편을 들었다면 이성균 씨가 과연 자살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최진실 씨도 마찬가지. 최진실 씨가 저기 뭐 사채업자로 몰렸지 않습니까? 사채업자로 몰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녀는 사채업자다. 돈놀이하는 인간이다. 뭐 돈에 미친 여자다. 뭐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만약 그때 이제 그 최진실 씨 주변에 있었던 뭐 여러 정선영이라든지 뭐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영자 뭐 자기 또 친정 어머니 뭐 이모 이런 분들이 최진실 편이 돼가지고 네가 사채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네 주변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너 편이니까 자 힘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알아주었다면 그렇게 자살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보다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심지어 최진실 엄마조차도 훈계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 자, 너는 왜 이렇게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하니? 뭐 이렇게 왜 뭐뭐 하니?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 훈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 충고하는 것. 자,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이제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호수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지금은 공부하셔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뭐 용기를 내셔야 돼요. 꿈과 목표에 뭐 도전을 해야 돼요. 이런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일단 건져주는 게 1순위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먹히지 않아요. 충고, 뭐
가르치는 것, 훈계, 지시, 명령, 뭐 조언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심판관, 배심원의 역할을 내려놔야 돼요. 자, 심판관, 배심원은 직장생활에서 뭐 판사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라는 이 개념에서 좀 벗어날 이유가 있고요. 자, 지나치게 어떤 나의 가치관을 또는 내 원칙을 누구한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제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은 교사의 자녀나 목사님의 자녀 중에 심한 우울증 또는 심한 대인공포증, 심한 또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물음표였어요. 이 교사는 올바른 사람이고 목사님도 참 올바른 사람인데 왜 그 자녀들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까 보니까요. 이 교사들이나 목사들은 계속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모범적인 아이가 되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인사를 잘해야 되고,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너는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집안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금자리.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되고, 엄마 아빠를 만나면은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는 뭐든지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또 나를 꾸지람할 것 같고, 훈계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엄마 아빠 앞에서 너무 착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밖에 나갔을 때는 더 불편해지는 거죠. 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자, 눈치를 보거나 기가 죽거나 너무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숨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훈계나 충고나 뭐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엄격한 부모, 이른바 교사나 목사님 부모로부터 자란 아이들은 거의 호수물에 빠져 있는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죠. 숨 쉴 곳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치료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치료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찾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심리적인 그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 역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바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 안경을 끼고 그 사람 신발을 신고, 자, 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어떤 걸 힘들어하는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렇군요. 정말 힘드셨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약물 복용으로 몰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죽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또 그 협박을 한 두 여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버려지는 이 느낌이 뭐냐 하면 바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돼요.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혼자예요.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요.